롱폼 드라마 3부작 제1부 침묵의 유산 한 장 평온한 일상의 균열. 당신 재산은 이미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차갑고 비웃는 듯한 말투가. 하지만 그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고 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독서용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경제면을 읽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밥 먹어요. 라고 아내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응. 이라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어제와 똑같은 반찬이었다. 아버지한테 가봐야죠. 라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라고 나는 물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보일러는 괜찮으신지. 나중에 가볼게. 라고 나는 애매하게 답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서 울렸다. 출근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다. 48배 얼굴. 주름이 늘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회사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뉴스, SNS, 광고, 무의미한 정보들이 흘러갔다. 창밖으로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생각이 떠올랐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회사에 도착했다. 중간 관리직, 팀원 5명을 관리하는 평범한 직장인. 민수 씨, 오늘 보고서 준비됐어요? 라고 팀장이 물었다. 네.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하루가 기계적으로 흘렀다. 회의, 보고서, 점심, 또 회의. 저녁 6시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저녁 집에서 먹어요? 라고 아내가 물었다. 응, 일찍 갈게. 라고 나는 답했다. 그럼 아버지, 댁에 좀 들렀다 와요. 김치 좀 갖다 드리고.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또 가야 하나. 아버지 집은 회사에서 30분 거리였다. 낡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 차를 몰고 갔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아버지 집 앞에 섰다. 녹슨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벽. 30년도 더 된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났다. 누구냐? 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아버지.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서 있었다. 75. 구부정한 허리. 야윈 얼굴. 왔냐? 라고 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네, 김치 좀 가져왔어요. 안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에 김치통을 넣었다. 거실을 둘러봤다. 낡은 소파, 오래된 브라운관 TV,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 보일러는 괜찮으세요? 라고 나는 물었다. 응. 이라고 아버지가 짧게 답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색하게 서서
시계를 봤다. 저 가봐야 해요. 집에서 기다려요. 라고 나는 말했다. 그래. 현관으로 나왔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라고 나는 말했다. 알았다.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늘 똑같네. 아버지는 평생 그랬다. 말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아버지 집을 봤다. 어두운 창문, 희미한 불빛. 외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라고 아내가 물었다. 그냥 그러시지. 라고 나는 애매하게 답했다. 김치는 드렸어요? 응.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다. 정치, 경제, 사회, 관심 없는 내용들. 우리 아들은? 라고 나는 물었다. 학원 갔어요. 10시쯤 올 거예요. 요즘 성적은? 그냥 중간이래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다. 저녁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범한 가장,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아들. 특별한 게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무시하려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라고 남자 목소리가 차분하게 물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종석 환자분 보호자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라고 나는 급하게 물었다.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아내가 놀라 물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어머. 빨리 가봐요. 차를 몰았다.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다. 손으로 핸들을 두드렸다. 제발.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박종석 환자 보호자입니다. 라고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커튼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라고 나는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왔구나. 라고 아버지가 작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괜찮아. 또 그 말이네.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다. 젊은 여의사였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복도로 나왔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라고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심근경색이요? 네, 심장 혈관이 막혀서 발생한 겁니다.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중환자실 앞 의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 고요한 복도,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왜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다. 더 자주 찾아갈 걸. 더 많이 대화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2장. 절망 속의 깨달음과 결심. 일주일이 지났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속 계셨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약했다.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각 10분씩. 아버지, 저예요. 라고 나는 유리창 너머로 말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좀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곧 나아지실 거예요. 아버지가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작았지만 들렸다. 고맙다. 가슴이 뭉클했다. 무슨 말씀을?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의자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뭐가 고맙다는 거지? 나는 제대로 된 아들, 노릇도 못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였다. 민수 씨, 내일 회의 준비됐어요? 라고 팀장이 물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제가 지금, 그래요? 힘들겠네. 휴가 써요. 며칠 쉬면서 정리하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라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누워 계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계속 지켜봐야 한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어떡하죠? 빈 집으로 두면 안 되잖아요. 정리해야죠. 맞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더라도 혼자 사실 수 없을 것 같았다. 주말에 가서 정리할게. 라고 나는 말했다. 주말이 됐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다. 거실을 둘러봤다. 일주일 동안 사람이 없었던 집은 더 쓸쓸해 보였다. 정리부터 해야지. 부엌부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내가 가져다 드린 김치, 몇 가지 반찬,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버릴 건 버렸다. 거실로 나왔다. 소파, TV, 책장. 책장을 열었다.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대부분 경제 서적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책을 읽으셨나? 몰랐다. 아버지가 무슨 책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10년도 더 된 것들. 왜 새 옷을 안 사셨을까?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 볼펜,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갈색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들에게만.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다. 먼저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숨이 멎었다. 아버지가 평생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너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다시 잡았다. 계속 읽었다. 너는 아버지가 입양한 아이다. 내가 5살 때였다. 친부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너는 고아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때 너를 처음 봤다. 보육원에서 자꾸 무서워하는 내 모습을. 그날 아버지는 결심했다. 너를 아들로 삼겠다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이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로 묶이지 않아도 너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숨긴 이유도 같다. 돈 때문에 너와 아버지 사이에 의무나 부담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 살고 싶었다. 진짜 가족으로. 편지는 계속됐다. 이 재산은 내 것이다. 하지만 이건 의무가 아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남긴 것이다. 부담 갖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는 행복했다. 너를 아들로 둔 것이 아버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가.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소리내어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다시 봉투를 집었다.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다. 입양 서류였다. 입양 허가서. 입양인 박민수 1976년생. 입양일 1981년 11월 15일. 입양자 박종서. 아래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른 서류도 있었다. 내 친부모의 사망 진단서. 사망 원인 교통사고. 사망일 1981년 10월 20일. 보육원 입소 서류도 있었다. 모든 게 진실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나는 누구지?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다. 아버지와 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키우셨다. 평생. 그리고 그 사실을 죽는 순간까지 숨기셨다. 왜?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피로 묶이지 않아도 너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금 갑니다. 서류와 편지를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료진이 모여 있었다. 보호자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간호사가 말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기계음이 빠르게 울렸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아버지. 라고 나는 달려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편지 읽었어요. 라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기계음이 길게 이어졌다. 시간을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2024년 11월 29일 오전 4시 37분.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차가워지는 손을. 아버지. 세장. 숨겨진 진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3층 작은 빈소.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다. 기계적으로 아내가 옆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라고 아내가 한 중년 남자에게 물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검은색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업무상 인연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공손하게 말했다. 그는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초의금을 놓았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연락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낮게 말했다. 명함을 받아봤다. 한성건설 전무이사 김태준. 무슨 일로요? 라고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3일장을 치렀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다.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상속 관련해서 뵙고 싶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 3층. 법무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 그가 서류를 펼쳤다. 한참을 보더니 갑자기 손을 멈췄다. 상속인분. 네, 이 재산 목록 알고 계셨습니까? 무슨 재산이요? 그가 서류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1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2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토지 3필지. 손이 떨렸다. 이게 뭐죠? 고인 박종석 씨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입니다. 숨이 막혔다. 서류를 다시 봤다. 감정가 총액 100억 원이 넘었다. 이게 대체 고인께서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요. 그럼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기장판도 아까워하시던 아버지, 낡은 옷만 입으시던 그분이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고?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가 무거웠다. 상속세는 대략 계산해보면 약 3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0억.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다.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다. 이게 현실인가? 평생 가난하게 사신 줄 알았던 아버지.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 편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재산을 숨긴 이유도 같다. 돈 때문에 너와 아버지 사이에 의무나 부담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다. 아버지. 핸드폰이 울렸다. 김태준이었다. 박민수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로요? 고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김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먼저 이걸 보시죠. 파일을 열었다. 건물 사진이 나왔다. 고층 오피스 빌딩. 이 건물을 아십니까? 아니요. 이 건물 지분의 30%가 고인 소유였습니다. 예. 고인께서는 우리 한성건설의 숨은 투자자셨습니다. 20년 넘게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겁니까? 직접 경영에 참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항상 참여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평생 공장 노동자로 일하신 줄 알았습니다. 김태준이 작게 웃었다. 고인께서는 그렇게 보이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고인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아들에게는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심장이 뛰었다. 카페를 나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아버지는 왜 모든 걸 숨기셨던 이유, 가난하게 보이려 하셨던 이유, 나를 위해서였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럼 우리가 라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무거웠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다음 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다. 책상 서랍을 다시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오래된 수첩. 펼쳤다. 아버지의 일기였다. 1981년 11월 20일. 오늘 민수를 처음 집에 데려왔다. 많이 무서워한다. 1982년 3월 15일. 민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가슴이 뛰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1995년 4월 10일.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많이 컸다. 2000년 2월 28일.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자랑스럽다. 2024년 10월 10일. 요즘 자주 가슴이 아프다. 민수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마지막 장. 2024년 11월 1일. 편지를 다 썼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알아다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제1부 끝.